네, 그 교재를 못 구하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드카바로 제작을 하고 또 삼색도로 하니까 인쇄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냥 일반 그 표지로 하거나 하드카바 할 때는 진짜 솔직히 2, 3일이면 이게 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건 한 뭐 열흘 내지 2주 정도 걸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또 책이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작하는 분들 얘기가 책을 여기 만들어서 그냥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책을 자기들 말로 숙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하드카바된 책을 무거운 물건으로 꽉 눌러서 며칠 놔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책 모양이 이뻐진대요. 그러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교재가 좀 어느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복사라도 해서 내일 좀 나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 없으신 분들 한번 손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네, 뭐 대충 한 10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제가 내일, 여러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드려서. 하여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직도 이제 정신을 좀 못 차리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굴복하면 안 돼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시험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에 어떤 그 유익성 같은 것을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일단 일찍 일어나야 하루가 길다는 것은 이제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밤문화에서 멀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경우를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리듬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가 뭐냐? 시험은 낮에 본다는 겁니다. 절대로 밤에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만학생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 시험 임박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평소에는 야행성으로 지내다가, 그래서 늦잠 자고 밤늦게 공부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가, 시험에 임박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고치려고 합니다. 왜냐면 시험은 낮에 보니까. 그렇죠? 그럼 못 고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오전에 늦게 자는 분들은 솔직히 잠자는 시간에 깨져서 시험 보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시험이 봐지겠어요? 이 객관식 문제는 특히 컨디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객관식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5개 질문 가운데서 웬만큼 공부했으면 3개 정도는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항상 2개가 말썽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하긴 한데, 이건지 저건지 상당히 애매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컨디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면, 진짜 둘 가운데 고민하다가 이거야! 하고 찍으면 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나중에 채점해 보면, 와, 놀랍다 할 정도로 탁탁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되냐? 답 사이로 막 갑니다. 답 사이로 막 가. 그렇죠? 아주 교묘하게 빗나갑니다. 요즘 짜증나죠. 그렇죠? 그러면서 1차 시험의 경우는 진짜 평균적으로 한두 문제 때문에 당락이 잡아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과목당 한두 문제. 한 문제 2.5점 하면 한 문제면은 평균 2.5가 왔다 갔다 하고 두 문제면 평균 5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점수예요. 근데 그게 솔직히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당일날에 컨디션 조정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 그걸 알죠. 그래서 한 달 전 정도부터 이제 그걸 조정하려고 본인이 이제 일찍 일어나려고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달 정도 전 정도입니다. 왜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전에 보지 않고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2차 시험을 보는 분들도 직전에 한번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직전이 뭐냐? 한 달 정도예요. 이때 정말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텐데,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찍 일어나죠. 그러나 처음에 졸려요. 그 남들을 열심히 정리할 텐데 이분은 오전 내내 헤맵니다, 그냥. 일찍 일어났으니까. 헤매고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판에 정리할 때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이 많이 확보한 시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책을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컨디션 조절을 못해가지고, 오전에 헤매고, 또 점심 오후엔 또 멍하고, 또 저녁엔 잠 안 오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공부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쉽게 말해서 미치는 거죠. 그렇죠? 잠도 못 자요. 그다음에 공부도 안 돼요. 책도 진도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코앞인데 진짜 미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지금부터.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최종 정리하는 것은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디션 조절은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되고 요 리듬을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당분간 좀 일찍 주무세요. 일찍. 그래서 한 9시면 그냥 불 끄고 그냥 주무세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고 잠을 푹 자면은, 리듬이 빨리 정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강의가 힘들어지고, 그렇다 보면 이제 강의실에 와도 별로 뭐 듣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들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왜 강의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들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그 리듬이 정착될 때까지는 일찍 잠을 자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 얘기가 나오자마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를 보면 그 컨디션 조절하라고 굉장히 신경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팀을 보니까 어떤 야구선수 같은 경우들은 게임할 때는 장어를 하루에 10마리씩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그냥 스태미너에 아주 좋다고 해서, 매일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약 같은 거 이렇게 막 계속 먹기도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육체가 중요한 사람들이죠. 몸이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몸의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육체 노동을 하거나 신체적인 활동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대신 뭘 씁니까? 머리를 씁니다. 머리.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분만큼 머리의 어떤 상태를 좋게 하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까? 의외로 신경 안 쓰죠? 물론 좋은 샴푸를 쓰는 것도 이제 머리에 관련된 그라고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머리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신경 써야 됩니다. 신경 써야 돼요. 왜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 프로가 돼야 됩니다. 수험생은 프로 수험생이 돼야 돼요. 왜 아마추어적으로 접근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공부라는 것은 정신노동이고, 정신노동은 결국 머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상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써야 됩니다. 이제 머리에 장어가 좋다. 장어 하루에 10마리씩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좋다? 먹어야 돼요, 진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머리의 상태를 좋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잠을 충분히 자는 겁니다. 그거예요. 참 편하죠? 장어 먹을 필요 없어요. 잠만 쭉 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 자느냐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자요. 그 자신의 건강 상태라든가 체질에 따라서 잠자는 시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한 10시간은 자야 머리가 맑다. 10시간 주무세요. 그걸 왜 줄입니까? 10시간 자는 분이 한 6시간 자고 해보세요. 나머지 그냥 깨있긴 하지만 공부 능력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자야 됩니다. 충분히 자야 돼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은 정말 내가 맑은 정신으로 그 책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자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깨있을 때 시간 낭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괜히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빼가지고 한두 시간 또 낭비하는 경우이죠.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아주 마음을 좀 다잡고, 깨있는 시간은 철저히 공부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시간이고 8시간이고 푹 자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진짜 프로 수험생이죠. 그렇죠?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의 상태. 그러니까 머리에 좋다는 건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예를 들어서 명상이 좋다. 명상도 하시고, 하여튼 그래서 머리 좋다는 건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의 상태, 머리의 컨디션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요. 특히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 머리의 상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애매한 문제 탁탁 골라야 되는데, 바로 그 머리의 상태가 좌우합니다. 그날의 컨디션. 아주 머리가 싹싹 돌아갈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자기 생각에도, 내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 하고 감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멍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도 생각이 안 나고 희미해지고 이런 경우. 그 상태 시험 보세요. 백날 떨어지죠. 공부 열심히 해도 계속 떨어지는 게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진짜 그 머리의 상태를 좋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충분히 자야 된다. 충분히 자는 거. 그래서 하여튼, 하루 몇 시간 잘 것이냐 신경 쓰지 마시고, 남의 시간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리 문제도 신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가급적 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진짜 침구 문제도 중요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주변 불빛 같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내용에 대해서 보기로 합시다. 내용. 보통 파생적 원칙이라고도 말하는데, 보통 5가지 정도의 원칙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째가 뭐냐? 성문 법률주의입니다.
요걸 이제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관습법은 성문의 법률이 아니죠. 그래서 그 관습법은 안 된다는 게 성문 법률주의고, 두 번째가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입니다. 자, 세 번째가 명확성의 원칙이고, 자, 네 번째가 유추 적용, 유추 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아까 나왔던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를 이제 주행법 중에 내용 또는 파생적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객관적 문제가 단순할 때는 이런 거 나왔어요.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성문법률주의, 2번 소급표 금지 원칙, 3번 신의성시 원칙. 3번이 답이죠. 그렇죠. 이런 거 출제됐던 게 과거의 객관식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오죠. 그렇죠. 옛날에 공부했으면 총 쉽게 합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그렇게 안 나오고 굉장히 이제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너무 쉽게 합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보다 공부 분량이라든가 그 깊이가 엄청나게 예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예전이라면 한 10년 전 내지 한 15년 전쯤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객관식 문제집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 객관식 문제집 다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형법의 경우에는 15년 전만 해도 가장 이제 유행하던 문제집이 3인 공조 문제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3인이 누구냐? 노장 수험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장 수험생 3명이 문제집을 썼어요. 그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다 합격해요. 근데 본인들은 안 돼, 이상하게. 본인들 안 되고 남들은 다 그거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문제집이 없었어요. 그 두께가 350페이지 정도 되는 건데 그거 봐서 다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또 지금은 사법시험 공부가 어려워진 게 뭐냐면 판례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판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긍정설이냐 부정설이냐 그것만 알면 되고 판례 내용 자체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어렵게 하는 게 뭐냐? 판례 때문이죠. 형법도 그렇지만 헌법 같은 경우, 와, 제가 보니까 헌법 판례 보니까 진짜 이거 저 같은 못하겠더라고요. 판례 하나가 왜 이렇게 깁니까,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헌법을 전공한 것을 아주 요즘에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법 판례는 길어봤자 판례 전문이 서너 장밖에 안 돼요. 근데 헌법은 수십 페이지더라고요. 와, 그걸 어떻게 공부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이 다 고수이신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은 그런 면에서 공부가 무지무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5년 전보다 이제 공부를 양만 가지고 비교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3배 이상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공부해야 될 게 3배 이상. 3배도 최소한을 잡은 거예요. 한 5배 정도 분량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공부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고생을 또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파생적 원칙 5가지가 있는데, 요즘 이런 걸 묻는 문제 안 나오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주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선 이 5가지 파생적 원칙에 생긴 것들을 한번 관찰해 봅시다. 어떤 공통점이 발견되죠? 뭡니까? 뭔가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습형법 금지, 소급표 금지, 또 명확성은 불명확한 것 금지, 또 유추해석 금지. 자,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금지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절대적 금지냐, 상대적 금지냐, 또 누구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냐, 이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누구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누구 보고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죠? 국가에 대해서입니다. 자, 이 주행법 정지는 국가 국민 가운데서 국민 편에선 원칙을 하죠. 국민 편에서도 국가 행발권을 통제하고 억제하기 위한 원칙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냐? 국가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형벌권 행사는 국가에 대해서 이런 거 안 되고 저런 거 안 되고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 대한 금지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왜 금지할까요? 왜 금지하죠? 자, 이 주행법 정지는 국가 편이 아니라 국민 편이라고 그랬죠. 그럼 국민 편에 서서 국가에 대해서 왜 금지할까요? 국민 편이니까 국민에게 불리하니까 금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금지는 절대적 금지가 아닙니다. 무조건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소급형 무조건 금지되고 관세형법 무조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만 금지되는 겁니다.
자, 요 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국가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다. 또 왜 금지하냐? 국민에게 불리하니까 금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리한 것은 허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간섭법 허용되고요. 유리한 소표도 허용되고 유리한 유죄도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라는 거, 이 점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 성문 법률주의를 보기로 합시다. 범죄 형벌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것을 성문 법률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법률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법률은 어떤 법률을 말할까요? 이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근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또 뭘 말합니까? 바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형은 국회가 정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성문 법률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결국 국회 입법부가 죄와 형을 정해야 된다. 이것을 성문 법률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죄와 형을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성문의 법률로 죄와 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해서 죄와 형을 또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 법률주의를 뒤집어 표현하면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형을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왜 국회만 죄와 형을 정할 수 있죠? 왜 행정부는 원칙을 못하는 거죠? 자, 이건 삼권분립의 기본 구조인데 뭡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게 형벌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는 입법부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이 바로 그 헌법에서 말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죠. 행정법상으로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민의 직접적인 대변자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이 성문법률주의의 그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성문의 법률이 아닌 관습법에 의해서 죄와 형을 인정할 경우에는 이 관습법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애매한 것에 의해서 죄와 형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지의 현재적 의미는 뭡니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자는 것이 현재적 의미의 죄형법정지의 사상적 배경이죠. 그래서 이 관습법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는 죄와 형을 인정해서 안 되고 오직 국회에서 지정한 성문의 법률에 의해서만 죄와 형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 성문 법률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만 죄와 형을 정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문제가 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행정부와 국회가 있는데, 행정부가 보다 좀 전문성을 갖고 있죠. 국회는 전문성이 행정부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아주 기술적이면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행정부한테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뭡니까? 행정부는 1년 365일 활동을 합니다. 근데 국회도 1년 365일 활동합니까? 1년 365일 국회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죠. 국회는 회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년 360일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히 어떤 입법이 필요한데 국회는 놀고 있어요. 그럼 입법을 못하고 어떤 상황에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전문적, 기술적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기라는 문제 때문에 시간적인 적응 능력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을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한계와 시간적 적응 능력의 한계 때문에 행정부로 하여금 죄와 형을 정하도록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위임을 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인정되는데 허용되는데 그럼 어떻게 위임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교재 16페이지 아래 위임의 허용 요건을 보기 바랍니다. 자, 그 판례 내용인데요. 출제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임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상황이죠. 긴급한 상황. 그렇죠. 국회는 놀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긴급한 상황. 그 다음에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주 구체적이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다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이 국회가 행정부한테 위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위임할 때 또 어떻게 위임해야 되느냐? 두 번째 항목이 중요합니다. 자, 수검법률. 자,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 대상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무엇이 처벌되는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세부적인 것만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두 번째, 형벌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위임이 허용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형벌의 점에서 뭘 정해야 됩니까? 형벌의 종류도 국회가 정하고, 징역인지 벌금인지 국회가 정하고, 그 다음에 상한과 폭도 국회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한, 형벌의 그 최고, 장기겠죠. 폭, 상한과 하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의 종류도 정하고 상한과 하한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세부적인 형의 범위만 행정부에다가 위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걸 정하지 않고 그냥 행정부 알아서 해 하는 위임, 이걸 포괄 위임이라고 하는데, 이 포괄 위임은 죄형법정지 위반이고 위헌이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위임해야 되느냐?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서 위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형벌의 점에서는 종류와 폭을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원칙에 위반되는 위임 법률은 위헌이고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판례 연구에서 그 1심 약국 사건을 보겠습니다. 제가 판례 연구의 경우는 이제 제목을 좀 붙였어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 이름을 붙였는데, 이 판례 공부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판례 읽어봤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또 판례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장황합니다. 장황하기 때문에,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특유하게 이렇게 좀 장황하게 문장을 안 끊고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를 보니까요, 한 문장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가 한 문장이에요. 안 끊어요. 그러니까 마침표를 안 짓고 계속 말을 이어나갑니다. 계속 말을 이어나가니까 나중에 읽다 보면 어떤 게 주절이고 어떤 게 종속절이고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읽게 되고 또 읽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 이런 걸 시정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꾸 문장을 좀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어색하긴 합니다. 요즘에는. 근데 어쨌건 기존의 판례들은 굉장히 문장이 길어요. 처음에 굉장히 여러분도 의미 파악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판례 특유의 그런 표현 방법을 빨리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그대로 지문으로 충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표현 방식을 익숙해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노력은 별게 아니죠. 자꾸 읽어보는 겁니다. 자꾸 읽다 보면은 판례 특유의 표현 방식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또 판례가 또 하나 약간 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직설적인 표현을 잘 안 쓴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결론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범 쪽에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 의무가 있다, 또는 주의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처음에 읽다 보면, 이게 좀 과실이 있다는 소리인지 없다는 소리인지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도, 유죄다, 무죄다, 그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유죄다, 죄구나.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유죄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가벌성이 있다. 처벌된다. 유죄다. 이 말이죠. 그럼 유죄라고 하지 왜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어쨌건 우회적으로 아주 좀 빙빙 말을 돌립니다. 근데 그런 표현에 여러분에게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매번 하다 보면은 그 표현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께서는 판례를 자주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또 판례라는 건 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진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전제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야기가 있어요. 줄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길동 전이다 할 때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내용?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홍길동 전을 말할 때 홍길동 전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해야 여러분들은 그 얘기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홍길동 전 뭡니까? 제목만 얘기해도 그 얘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길동 전 잘 모릅니까? 잘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판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1심 약국 사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판례를 처음에는 다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볼 때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읽을 필요가 없죠. 1심 약국 사건은 벌써 딱 줄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판례는 두 번 공부할 때는 매우 편리합니다. 시간이 안 걸려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일단 사실관계만 파악하고 거기서 문제됐던 쟁점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두 번째 볼 때는 제목과 결론만 훑고 지나가도 내용을 딱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판례 공부의 편리한 점이에요. 처음에 어려지만 두 번째 공부할 때부터는 매우 편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연구 쪽에서는 제가 제목을 좀 달아놨는데 밑에 이제 판례 정리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판례 정리 쪽은 여러분께서 또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제목을 안 달더라도 그 판례 가운데서 가장 뭐랄까요? 그 단어만 봐도 이 사건 하고 딱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이거나 가장 특징적인 그런 어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시해 두는 것도 나중에 정리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험 공부하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뭡니까? 시험 당일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개인이 멋을 부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죠. 시험 당일날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판례는 그렇게 정리해야만 시험 당일날 생각나도록 빨리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그다음에 키워드 이런 것을 여러분께서 신경을 쓰시면서 표시해 두시면 마지막 정리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자, 1심 약국 사건 어떤 사건인가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기로 합시다. 약사검은 1심 약국이라는 상으로 약국을 경유하던 중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상으로 백색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의식 같은 장소에서 백색 위생복 및 명찰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고객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77조 제1항 제19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가히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형법상의 문제점은 뭐냐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운 안 입고 명찰 안 달았다고 해서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엔가 가운을 달아야 되고 명찰을 달아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겠죠. 자, 그 규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려 합시다. 밑에 이제 그 참고 조문이 나와 있죠. 약사법 19조 4항이 나와 있는데 그럼 확인해 봅시다.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자, 이 약사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죠. 자, 근데 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인 약사법이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어디에다가 위임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죠.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자, 이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부령이 뭘 정했습니까? 약사는 가운을 입고 명찰을 달아야 된다고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한 것이고, 따라서 가운 입지 않고 명찰 달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보건복지부령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약사법. 이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고, 근데 약사법이 보건복지부령에다가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임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령이 가운을 입어야 되고, 명찰을 달아야 된다고 규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 결국 가운을 입지 않고 명찰을 달지 않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무엇이 범죄인가는 원칙적으로 무엇이 규정해야 됩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이 규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형식적 의미의 법인 약사법이 그걸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행령이 가운을 입지 않는 것과 명찰을 달지 않는 것이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이 무엇에 반합니까? 성문 법률주의에 반하죠. 자, 성문 법률주의는 그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건데,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 죄와 형을 정해야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는 형식적 의미의 법이 아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죄와 형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건 성문 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시행령일지라도, 자,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아닐지라도 죄와 형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그게 뭡니까? 위임을 받은 경우죠. 위임을 받은 경우. 자, 위임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까 약사법을 읽어봤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뭡니까? 약국 관련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약사법이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보건복지부령이라는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임을 하면 다 가능합니까? 자, 어떠한 요건을 갖춰서 위임을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읽어봤죠. 자, 구속 요건의 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처벌 대상의 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기본적 내용을 정해서 세부적인 것만 위임해야 되고, 또 형벌의 경우에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정해서 세부적인 형벌의 범위만 위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사법이라는 형식 의미의 법률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라고 하고 있지 어떤 구속요건이나 형벌에 대해서 일체 기준도 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구체적 위임이 아니라 포괄적 위임이죠. 포괄적 위임이라면 위임법의 허용 요건에 반하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위임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당한 위임이 아니니까 이 보건복지부령이란 시행령에 의해서 가운이 있지 않는 것과 명찰 날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한 것은 바로 성문법률주의에 반하게 되는 거죠. 위임법의 허용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은 죄형법 정지 위반이 되고, 그래서 뭡니까? 위헌이죠. 그럼 무효죠. 무효니까 가운이 입지 않아도 그 다음에 멍청하지 않아도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무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상의 포괄위임법 금지 원칙에 반하고 또 죄형법 정지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이제 했는데 물론 이걸 명확성 원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형문 법률이 형식의 법률이 죄와 형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죠. 그렇죠.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도 말할 수 있고 또한 성문 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죄형법 정지에 위반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은 죄형법 정지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고 따라서 가부행동은 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깜빡 잊고 위임을 할 때 어떻게 위임해야 되는가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밑에 이 판례 정리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자,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났단 말은 뭡니까? 죄형법 정지 위반이란 말이죠. 죄형법 정지 위반이니까 뭡니까? 그 법률은 무효란 말이죠. 무효란 말은 뭘로 의미하죠? 무죄란 말이죠. 그렇죠? 법률이 무효니까 그 법에 위반된 행위는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무죄니까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죠. 그래서 유리한 경우 제가 어떤 색으로 표시했다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했다고 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단 말은 뭡니까? 정당한 위임이라는 소리고, 그래서 정당한 위임이니까 위임받아서 시행령이 죄와 형을 정했을지라도 그건 유효하고, 유효하다는 소리 뭡니까? 그 시행령의 위반 행위는 범죄가 된다는 거죠. 자, 범죄가 된다는 소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불리한 경우, 유리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해 두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17페이지에서 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서 첫 번째 판례를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거기도 이제 총포, 도검, 화양류 등 단속법이라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나옵니다. 총포, 도검, 화양류, 단속법이라는 형식의 법률이 나오는데, 이 법이 구체로 소지가 금지되는 총의 범위를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총의 소지가 금지되는가, 그걸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위임을 할 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했어요. 그 기준이 뭐냐? 한번 내용을 읽어봅시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총포동 화양류 단속법 제2조 제1항은 총포에 관해서 규정하면서 총에 대해서는 일정 종류의 총을 총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에 장약총이나 공기총도 금속성 탄환이나 가스등을 쏠 수 있는 성능이 있는 것을 총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 법이 소지가 금지되는 총의 기준으로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쏠 수 있는 뭡니까? 발사 성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사 성능이 있는 것의 소지가 금지된다고 법이 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뭐 발사할 수 없는 것을 뭐 소지해봤자 위험성도 없으니까 그건 처벌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뭐 어떤 가스라든가 뭐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진 총의 소지만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건 그 총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종류 가운데서 어떤 것의 소지가 금지되느냐? 구체적인 총의 범위는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했는데, 자, 위임을 하되 어떤 제한을 달았습니까? 발사 성능이 있어야 된다는 제한을 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시행령이 그 금지되는 총의 범위를 쭉 열거하면서 슬쩍 뭘 집어넣느냐? 총의 부품을 집어넣습니다. 총의 부품. 자, 총의 부품이 발사 성능이 있습니까? 부품 자체가 발사 성능이 있어요? 없죠? 거의 뭐 그 기본적인 어떤 설비, 구조는 갖추고 있어야 발사 성능이 있는 거지. 단순한 부품은 그 자체로는 발사 성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총의 부품의 소지도 시행령이 금지했는데, 이거 뭐에 위반되는 겁니까? 죄형법정리 위반이죠. 왜? 총의 부품은, 이 모법인, 총포동의 화약류 단속법이 위임하지 않았어요. 발사 성능이 있는 것만 규정하라고 위임했지, 발사 성능이 없는 것까지 규정하라고 위임하지 않았고, 그럼 뭡니까? 이것은 성문 법률주의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의 부품은 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자, 시행령이 죄와 형을 규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성문 법률주의 하에서 그때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거니까 행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에 의해서는 죄와 형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위임을 받긴 받았지만 뭡니까? 위임 범위를 벗어났죠. 총의 부품은. 그래서 위임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죄형법정지 위반이 되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의 부품의 소지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그러한 판례 사안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죄와 형은 원칙으로 국회에서 형식의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시행령에 의해서는 죄와 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국회가 행정부에다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떻게 위임을 해야 됩니까? 구속요건과 형벌의 어떤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고, 그럼 시행령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만 정해야 되고, 그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뭡니까?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해서 규정한 거죠. 그래서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했으니까 이건 죄형법정지 위반이 되고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위임법의 한계 문제 쭉 한번 그 판례를 읽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판례가 처음에는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자꾸 읽어야 돼요. 자꾸 읽다 보면은 의미가 이제 와닿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장 표현 자체가 낯설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뭐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읽다 보면은, 내용적으로 이제 금방 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죄와 형은 성문의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 성문 법률이고, 성문의 법률이 아닌 관습법에 의해서는 죄와 형을 인정할 수 없겠죠. 이게 바로 이제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보시면 관습법 금지 원칙이 나오는데, 자, 그러나 주의할 점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죄형법정지의 파생적 원칙에서 무엇인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때 금지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상대적 금지라고 그랬죠. 자, 어떤 경우에만 금지되는 겁니까?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관습법이 다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 일단은 불리한 것만 금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습이 금지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내용을 잘 한번 보세요. 자, 관습에 의해서 새로운 구속 요건을 창설하거나, 자, 새로운 구속 요건을 창설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습법이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새로운 범죄가 만들어졌으니까 불리한 거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가중하는 거. 가중하니까 불리하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반대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관습법에 의해서 구속요건을 없애버리는 거.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유리하죠. 허용됩니다. 또 관습법에 의해서 형벌과 보안 처분을 감경하는 거. 유리하죠.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것만 금지되고 유리한 것은 허용이 된다는 거. 그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관습이 허용되는 경우를 봅시다. 일단 유리한 것도 허용된다고 그랬죠. 다음 페이지 2번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간접적 법원성이라는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관습법이 금지되지만 무조건 불리한 경우에 금지되는 것은, 이 관습법이 직접적인 법원이 되는 경우에 금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이 예외적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이 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법원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관습법이 성문형법 규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간접적으로 법원이 되는 경우라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가벌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이 관습법이 성문형법 규정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가 나중에 강론에 가게 되면 수리방해죄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수리방해죄는 수리권을 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수리권이 있어야만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건데, 이 수리권, 물에 대한 이용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물에 대한 이용권은 농촌사회의 관습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리방해죄 해석에 있어서는 관습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관습법 자체가 직접적으로 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문형법 규정을 해석하는 데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건 허용이 됩니다. 이건 분리해도 허용이 돼요. 분리해도 허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간접적 법원성 또는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그 세 번째 위법성 조각 사유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란 말은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란 말입니다. 위법성을 부정한 사유인데, 자,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는 구매에게 유리한 사유입니까? 불리한 사유입니까? 위법성이 부정된단 말은 그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된단 말입니다. 적법한 행위는 범죄가 아니죠. 따라서 위법성을 부정하는 이 위법성 조각 사유는 구매에게 유리한 사유입니다. 자, 유리한 사유니까 관습법이 허용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내용을 좀 잘 봐야 되는데, 그 내용을 봅시다. 자, 위법성 조각사의 관습법적 확장. 자, 위법성 조각사를 관습법에 의해서 확장한다는 것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관습법에 의해서 넓어지니까 유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범죄가 부정되는 경우가 넓어지니까 유리하기 때문에 이건 허용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위법성 조각사의 관습법적 축소 제한은 어떨까요? 즉 위법성 조각사의 범위를 관습법에 의해서 범위를 줄이는 겁니다.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범위가 줄어진다는 것이 구매에게 유리하게 되는 겁니까? 불리하게 되는 겁니까? 불리하게 되는 거죠. 위법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소리는 그 위법한 경우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소리고, 위법성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소리는 그만큼 범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소리고, 결국 구매에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위법성 조각사의 관습법적 축소 제한은 허용됩니다. 분리해도 허용됩니다.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분리해도 허용돼요. 그래서 분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 조각 사유를 관습법에 의해서 축소하는 것은 분리할지라도 허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위법성을 배우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 위법성이라는 것은, 위법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위법성, 법에 위반된다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위법성. 자, 위법성은 법에 위반된다는 성질을 말하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을 말할까요? 자, 위법성에서 법하고, 이 성문 법률주의에서 법하고 범위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자, 성문 법률주의에서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지만, 위법성에서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법질서를 말합니다. 전체 법질서. 자, 이 전체 법질서 속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도 포함이 되지만 뭡니까? 불문법도 포함되고, 그럼 관습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법성에서 법은 관습법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관습법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지만 관습법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사의 범위가 좁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위법성 자체가 관습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습법에 의해서 위법성 조각세를 축소시키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불리하다고 무조건 금지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불리하지만 그 위법성이란 어떤 특수성 때문에, 위법성 판단의 특성 때문에 불리하지만 허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위법성 조각, 그 죄형법정주의 파생적 원칙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이 이제 성문법률주의입니다. 이때 법률은 원칙으로 형식 의미의 법률을 말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부에 의한 시행령에 의해서는 죄형을 정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위임이 될 경우는 가능하고, 또 성문법률이 아닌 관습법에 의해서는 죄형을 정할 수 없고, 근데 예외적으로 또 유리할 경우는 허용되고, 그래서 위법성 조각세는 불리해도 관습법이 허용된다. 그런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생적 원칙인 소급표 금지 원칙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소급표 금지 원칙 내용을 봅시다. 형벌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요때 이제 법이 이제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이 법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고,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해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은 두 가지를 내용을 하는데, 첫째,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소급표를 인용하는 소급 입법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도 금지되고, 소급 입법도 금지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소급표가 금지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역시 이것도, 법치국가 원리에서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이 법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 작년이겠죠. 그 이전에 해에는 그러한 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법이 없었으니까 국민들은 그러한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소급표를 인정해버리면 예측할 수 없었던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또 신뢰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러한 법이 없었으니까 이 법이 의사결정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의사결정 기능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것인데 의사결정 기능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소리 뭐냐? 비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의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또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국가 원리로 설명하게 되면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고 형법상으로 설명하게 되면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소급표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하나 주의할 점은 역시 이것도 불리한 소급표를 금지할 뿐이지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이 된다는 거,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불리한 것만 금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불리한 소급표가 금지되고 유리한 소급표는 허용되는데 우리 형법 1조 2항도 유리한 법률의 소급표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조 2항 우리가 나중에 또 상세하게 또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밑에 판례 정리가 나와 있는데 유리한 소급표를 인정한 경우고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간혹 출제가 되니까 그 판례를 쭉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적인 조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죄형법정지의 파생적 원칙인데 이 죄형법정지는 실체적 보장이지 절차적 보장이 아니라 그랬죠. 또 뭡니까? 이 죄형법정지의 파생적 원칙인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적인 조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절차법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실체적 보장이지 절차적 보장이 아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총칙은 물론 각칙 규정에 대해서도 역시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의 형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소급표가 금지된다. 법적 근거 있습니까? 법적 근거?
자, 있어요. 어디 있느냐? 우리 형법 1조 1항에 있습니다. 1조 1항. 우리 형법 1조 1항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 다 들어있죠? 법정 꺼내줄 거 없이 우리 책에 있는데, 53페이지 한번 보세요. 53페이지. 1조 1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조문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되는데, 행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 말은 뭡니까? 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재판시의 법률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소급 적용해서 안 된다. 뭡니까?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1조 1항이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의 형법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 1조 1항을 그냥 대충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분석적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째, 범죄의 성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죄의 성립. 또 하나가 처벌입니다. 성립. 범죄 성립은 뭘 말합니까? 범죄인가 아닌가 이거죠. 즉 범죄, 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처벌이란 말이 나왔는데, 처벌, 범죄에 대한 처벌이겠죠. 이 처벌은 뭘 말합니까? 형벌을 말하죠. 형벌.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즉 죄와 형은 이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자,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말은 결국 재판시의 법률을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1조 1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1조 1항은 무엇에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죄와 형에 있어서의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형벌이 아닌, 자, 형벌과 비슷하긴 하지만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1조 1항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관한 규정인데, 1조 1항은 형벌의 소급표를 금지할 뿐이지 보완 처분의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가 논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조문상으로는 언급이 없으니까. 그렇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또 1조 1항을 법률의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이제 실체법인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절차법인 경우가 있겠죠. 실체법은 바로 형법을 말하는 것이고, 또 절차법은 형사소송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조 1항이 말하고 있는 법률이 형법입니까? 아니면 형사소송법입니까? 자, 1조 1항의 법률은 죄와 형에 관한 법률이고, 이 죄와 형은 바로 실체죠. 그래서 1조 1항이 말하고 있는 법률은 실체법인 형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조 1항은 모든 법률의 소급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의 소급표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실제법이 아닌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 이것이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1조 1항은 법률의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은 아니지만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아닌 이 판례에 대해서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왜 문제가 되죠? 조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1조 1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은,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자, 죄형 법정주의 이념, 취지, 이거를 중시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 이념과 취지를 중시하는 분들은
조문의 그 형식 표현을 중시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의 형식 표현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죄형법정죄 이념을 살릴 필요가 있다면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해석을 할 때 어떤 이념과 취지보다도 조문의 표현을 또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조문의 표시. 그래서 조문에는 죄와 형이라고 하고 있고 보완 처분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또 판례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또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대개 우리 다수설은 대개 이 이념과 취지를 중시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조 1항의 형적 표현보다도 죄형법정의 이념과 취지를 중시한 쪽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다소는 대개, 꼭은 아니지만 대개 1조 1항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송법에는 좀 그렇지 않지만 판례와 보완 차원에 대해서는 다소는 1조 1항이 언급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조문의 표현을 매우 중시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판례는 그래서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면 적용할 수 없다. 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완 처분이든 판례든 소송법이든 조문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불리할지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불리할지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대개 우리 판례의 입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이론가들과 실무가들의 어떤 시각의 차이점 같은 거 이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각의 차이점을 우리가 많이 확인하게 되는데 글쎄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법관이 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이제 무엇을 중시하느냐? 법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들은 결국 법원에 의해서 법원에 가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법원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법이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법관과 같은 실무자들은 법의 실효성의 유지라든가 또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범죄자에 대해서 좀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급적 범죄자를 처벌하는 쪽으로 좀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법의 집행자 입장, 유지자, 그 질서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뭡니까? 형벌권의 통제와 견제와 남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가급적 처벌 안 하는 쪽으로 해석하려는 게 이론가들의 입장입니다. 이런 대립이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서도 이제 그런 대립이 좀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인 보완 처분에 대해서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 그 점에 대해서 보기 합시다. 먼저 긍정설이 있습니다. 통설의 입장이죠. 학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1조 1항을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긍정설은 뭡니까? 죄형법정죄 취지와 이념을 중시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민의 어떤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또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또 그다음에 불리한 어떤 그 형벌권의 확장을 막자는 이런 입장에서 이 보완 처분이 1조 1항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1조 1항은 이 보완 처분에 대해서도 즉 소급표 금지 원칙은 보완 처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보완 처분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통설의 태도가 됩니다. 자, 취지, 이념을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부정설. 뭡니까? 이 보완 처분에 대해서는 1조 1항의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리한 보완 처분을 행위시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리하지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그럼 이거 뭘까요? 자, 물론 직접적 근거는 소급표 금지 원칙의 형법적 근거인 1조 1항이 보완 처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 보완 처분의 어떤 특수성을 우리 판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그 요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합시다. 그 고딕 부분을 봅시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호관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한목적적인 조치이므로 여기서 이제 형벌과 보호관찰의 차이를 이제 그 판례가 말하고 있는데 형벌은 뭡니까? 과거의 불법에 대한 제재라는 겁니다. 과거의 범죄에 대한 어떤 응징 내지 제재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보안처분은 과거의 범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래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들 행위 당시의 범죄가 아니라 재판 시의 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 시의 법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 재판 시의 법을 행위 시에 소급 적용할 수 있고, 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은 소급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판례는 최형법정주의의 그 소급적 금지 원칙이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1조 1항의 형식적 해석과 그 다음에 보안 처분의 특수성에 그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뭐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데 그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행위시고 여기다가 재판시입니다. 근데 도중에 형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형법이 개정을 했다는 말은 뭐냐? 법률이 변경을 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개정 전의 형법은 이제 구법이 되는 것이고 개정 후의 법은 이제 신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법이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항의 당시의 구형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형법의 개정을 통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보면 없던 보호관찰이 새로 붙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건 유리한 변경입니까? 불리한 변경입니까? 불리한 변경이죠. 전에는 집행유예만 받았고 보호관찰 선고를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집행유예 이외에 보호관찰을 추가로 받게 됐으니까 불리하게 변경된 거죠. 근데 뭐가 불리하게 변경됐느냐? 보호관찰이란, 즉, 보완 처분이 불리하게 변경됐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 판례는 어떤 입장이라고요? 소급적 금지 원칙 적용 안 된다. 여기 소급적 금지 원칙 적용 안 되니까 불리한 보호관찰 규정을 행위 시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시에는 그런 보호관찰 제도가 없었을지라도 이 사람한테는 재판지 규정에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더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랍니다. 그러나 통설은 뭡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이 보완 처분에 대해서도 소급적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리한 보호관찰을 행위 시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게 통설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집행유예만 선고할 수 있지 보완 처분을 더할 수는 없다는 게 통설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설로서 이제 개별 서류라는 게 있는데 일종의 이분서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형법상의 보호관찰과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처분을 구별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보호관찰에 대해서는 소급적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처분은 감금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형벌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형벌에 대해서 적용되는 소급적 금지 원칙을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처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 개별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 견해는 현재로서는 어떤 타당성의 근거를 상실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 사회보호법이 폐지가 됐고 또 사회보호법이 인하는 보호감호 제도도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견해는 어떤 그 타당성의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거 삭제해도 괜찮은 학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판례는 1조 1항의 명문의 표현을 중시하고 또 그다음에 보완처분의 실질적인 성격을 중시해서 이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소급적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고 또 불리한 거실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통설은 죄형법 정리의 취지를 중시하죠. 그래서 이 보완처분도 구매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분이니까 불리한 것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적 금지 원칙을 이 경우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의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이 이제 소송법 규정의 변경과 소비법 금지 원칙과 관련된 것인데, 자, 그 내용을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첨언에서 이 죄형법 정지는 실체적 보장이지 절차적 보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형법 정지의 여러 파생적 원칙들은 실제법인 형법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만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형사소송법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됐을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리하게 변경된 소송법 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통설은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칙이고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됐을지라도 그 불리하게 변경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행위 시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통설의 태도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게 형법 확장의 통설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자, 형사소송법 규정이 변경되긴 했지만 이 형사소송법 규정의 변경을 통해서 행위자에 대한 가벌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처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절차법의 변경이 실체 문제인 형벌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 친고죄에서 고소의 문제입니다. 물론 친고죄에서 고소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추 조건의 문제고, 공소적의 유효 조건의 문제이고, 따라서 고소는 형사소송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문제되느냐. 자, 행위 당시에는 친고죄였습니다. 자, 행위 당시에 친고죄였는데 이것이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이것이 비친고죄로 변경되고 말았습니다. 자, 친고죄라는 말은 뭐죠?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데, 자, 비친고죄라는 말은 뭡니까? 그냥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유리하게 변경됐습니까? 불리하게 변경됐습니까? 전에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못했는데, 자, 처벌을 못했는데 이제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 불리하게 변경이 된 경우죠. 근데 무엇이 불리하게 변경된 겁니까? 고소라는 소추조건이라는 형사소송법적인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고소라는 소추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지만 결국 이것이 실체에 대해서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이 사람을 처벌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영향을 주죠. 그렇죠? 전에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을 못했는데 이제는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니까 처벌한다. 자, 형벌을 과한다는 실체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공소시효 연장의 문제입니다. 공소시효 연장.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범죄를 범했습니다. A라는 범죄를 범했고, 그 행위 당시의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갑은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만 붙들리지 않고 도망을 다니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것이고, 그럼 더 이상 갑은 처벌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갑이 현재 도망 다니고 있는데, 자, 형사소송법이 개정돼가지고, 갑이 범한 A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3년에 더 연장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이 사후적으로 연장되는데, 자, 유리한 변경입니까? 불리한 변경입니까? 당연히 불리한 변경이죠. 근데 불리하게 변경됐는데 형법이 불리하게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형사소송법이 불리하게 변경된 겁니까? 자,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적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불리하게 변경됐다는 겁니다. 자, 요 경우도 공소시효라는 형사소송적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는데 요 경우도 행위의 가벌성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도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이 부정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죄행법정지는 실체적 보장이지 절차적 보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 죄행법정지는 적용 안 됩니다. 자, 죄행법정지가 적용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죄행법정지의 파생적 원칙인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리하게 소송법 규정이 변경됐을지라도 그 불리하게 변경된 소송법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이 두 가지 경우는 뭐가 문제됩니까? 비록 고소와 공소시효 기간이 불리하게 변경되지만 이것이 절차적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가벌성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즉 실체면에 대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을 부정할 것이냐. 자, 가벌성에 대해서 실체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을 부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긍정설이 있긴 합니다. 이건 소설의 입장이고, 자, 우리 현재 통설 판례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어쨌든 소송법 규정이라면 이것이 실체에 대해서 영향을 주든 말든 간에 소송법 규정이 불리하게 변경됐다면 무조건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 안 된다는 게 우리 통설과 판례 태도입니다. 자, 그래서 소급표 금지 원칙 적용 안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불리하게 변경됐을지라도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고소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고소 없이는 처벌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어요. 뭡니까? 피해자가 고소 안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겁니다. 불리할지라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통설 판례 입장이고, 또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뭡니까? 갑은 3년 더, 총 6년간 도망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리하지만 소급 적용된다는 게 우리 통솔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근데? 이유가 뭐예요? 자, 현재의 죄행법정지는 그 법치국가 원리를 배경으로 해서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그로 인해서 신뢰를 보호하자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자는 게 죄행법정지인데 무엇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자는 겁니까?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문제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자는 겁니다. 실체는 뭡니까? 죄와 형이죠. 그래서 이 친고죄 문제의 경우도 뭡니까? 고소에는 소추조건의 문제고 이 소추조건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요 당시에 갑이 어떤 범죄를 범할 당시에 그 행위가 범죄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고 그 범죄에서 형벌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다면 죄와 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보장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공소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공소시효가 사후적으로 연장됐다고 할지라도 갑이 어떤 죄를 범할 때 A라는 행위가 죄라는 것이 그 당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었고 또 A라는 행위에 대해서 가해지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도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죄와 형, 실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충분히 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치국가 원리에서 그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범위를 실체 문제로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절차 문제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통설과 판례의 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비록 불리하게 변경됐을지라도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 안 되고 따라서 불리하게 변경된 것을 소급 적용해서 행위자를 불리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게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약간의 예외를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설과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소시효 쪽에서 조금 달라지는데 공소시효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갑이 A죄를 범했고 A죄를 범할 당시, 자, 행위 당시에 A죄는 공소시효는 3년이었습니다. 갑이 현재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자, 3년이 지나기 전에 자, 시점을 잘 보세요. 3년이 경과되기 전에 형사소송법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공소시효 기간이 3년에서 6년으로 늘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률이 변경됐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6년으로 연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장된 공소시효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급표를 무슨 소급표라고 부릅니까? 이걸 부진정 소급표라고 부릅니다. 부진정 소급표.
자, 헌법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헌법 시간에도. 그 상황을 바꿔봅시다. 갑이 예절을 범했고, 20단입니다. 그 3년 동안 20단했어요. 그 3년이 지나는 그 다음날, 갑은 만세하면서 세상에 나왔겠죠. 나 잡아봐라 하면서 세상에 나왔겠죠. 잡아봤자 처벌 못하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그 3년이 경과돼서 갑은 이제 만세하고 세상에 나왔고,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이후에 형사소송법이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갑이 범한 A죄에 공소시효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 버린 겁니다. 자,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공소시효가 불리하게 변경됐죠. 이때 연장된 공소시효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러한 소급표를 뭐라고 부르냐? 진정소급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진정과 진정의 차이점은 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법적인 효과가 완성되기 전에 변경되었다면 이게 부진정이 되는 것이고, 또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저 법적 효과가 이미 완성된 다음에 변경됐다면 이건 진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 전이냐 후냐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선 부진정 소급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연장됐을 때는 이 연장된 공소시효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통설 판례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정소급표를 인정할 것이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갑은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소시효가 연장됐을 때 이때 연장된 공소시효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 자, 통설 판례는 이 진정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 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는데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외. 그럼 봅시다. 먼저 이제 통설부터 생각해 보죠. 통설은 왜 진정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부진정소급표를 인정하면서 진정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을까요? 바로 신뢰이익 보호 때문입니다. 신뢰이익 때문에. 자, 뭐냐. 자, 갑은 A죄를 범했고, 공소시효 기간이 현 당시에 3년이었습니다. 갑은 3년 동안 숨어 다녔어요. 그 3년이 된 다음날, 갑은 만세하면서 세상에 나왔어요. 자, 만세하면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갑은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니까. 나는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통설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기 전에는 처벌의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래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완성된 이후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뢰 보호를 중시해서 진정소급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통설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뭐냐? 판례는 원칙적인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진정소급표 인정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신뢰이익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신뢰이익을 무시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자, 몇 가지 경우가 나와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 보면 위에 판례라고 나와 있죠. 그 판례, 헌법재판소 입장인데 그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자,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단 말은 뭐죠? 소급 입법에 의한 처벌에 대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측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예측 가능성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럴 때는 진정소급표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용. 자, 진정소급표를 부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이익 보호 때문이죠. 근데 그 신뢰이익이 없거나 적은 경우,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으니까 이때는 진정소급표도 인정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가 뭐냐면 소급 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즉 그 신뢰이익을 침해할지라도 그 이익이 아주 경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진정소급표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네 번째가 뭐냐?
신뢰보의 요청이 우선은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와 소위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입니다. 뭡니까? 신뢰이익보다 더 큰 공익이 있는 경우. 그래서 신뢰이익을 희생시키고도 남는 큰 공익이 있다면 이때는 진정소표도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 네 가지 경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진정소표가 부정되는 이유는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신뢰이익이 없거나 신뢰이익이 경미하거나 또 그다음에 뭡니까? 신뢰이익보다 더 큰 공익이 있다면 진정소표도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고 대법원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진정소표에 대한 사례가 아래 나와 있는 5.18 특별법 사건입니다. 자, 5.18 특별법 사건. 그 사실관계는 이미 설명드린 것 똑같아요. 뭐냐? 반란죄 등 이제 그 죄를 범했는데 공소제가 완성됐습니다. 공소제가 완성된 이후에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5.18 특별법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일정 기간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됩니까? 정지된 만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법은 뭐냐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의미를 갖는 그런 법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뭡니까? 공소제가 완성된 이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거니까 바로 진정소표를 인정하는 그러한 법률이 되는 거죠. 이 판례는 이런 진정소표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봤어요. 왜냐? 이 5.18 그 어떤 사태와 관련한 그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거, 또 군사 반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이 민주 질서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그 민주 질서를 회복한다는 공익이라는 점에서 그 당사자의 신뢰이익보다 더 큰 공익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당사자들의 신뢰이익을 무시하고서라도 처벌을 통해서 민주 질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진정소표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우리 법원이 판시를 한 겁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기본적인 틀은 진정소표의 문제고 공소제가 완성된 이후에 5.18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또 5.18 특별법은 일정 기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인데 정지시킨다는 것은 정지된 만큼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공소시효 완성 이후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로서 진정소표가 문제가 된다는 거, 그 점을 파악하시면서 판례를 읽어보시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소표 금지 원칙을 보고 있는데 마지막 논점이 이제 판례 변경에 대해서 소표 금지 원칙이 적용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오늘 잠깐 쉬었다가 보기로 하겠습니다.